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반세기 만에 추진되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르면 다음 달 2일 다시 발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7만 2천여 명 증가한 1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91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일주일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주춤했던 국내 독감 의심 환자가 다시 늘어나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을 이후 코로나19 7차 유행과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보조금 문제는 미국 의회 입법 사항인데다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난을 겪은 유럽연합은 다음 달 초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다음번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1호 로켓 SLS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40분 전에 멈췄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부터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고 기상도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illions of components of this rocket and its systems, and needless to say, the complexity is daunting when you bring it all into the focus of a countdown.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역사적 발사 현장인 만큼 관람 인파가 많았지만 이번엔 헛걸음이 됐습니다. Everyone's here to celebrate this. And so even though it didn't happen, it's like being at a game where your team doesn't win. It's still good to go. 다음 발사는 내달 2일이나 5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연기 원인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combination of not being able to get the engine 3 chilled down and then the vent valve issue that they saw at the inner tank really caused us to pause today and we felt like we needed a little more time. 이번에 발사될 SLS 로켓의 캡슐 오리온에는 인간 대신 마네킹이 탑승합니다. 나사는 2단계의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등 2, 3단계 시험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도는 하지만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은 이달 초 발사한 첫 달궤도선 다누리호에 나사의 관측 장비인 섀도우캠을 탑재해 나중에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7만 2천여 명 많은 11만 5,6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4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6명 감소한 591명으로 일주일째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689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380명, 국내 발생은 11만 5,258명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처방받는 약에는 대부분 우리에게 타이레놀로 익숙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유행 이후 조제용 해열 진통제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약국마다 울상인데요. 가을 재유행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하기 전에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약이 조제되고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해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국은 이번 주 650mg 용량으로 천정이 입고돼 처방에 맞춰 약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루에 15명 안팎 코로나 환자가 약을 타러 방문하는 걸 고려하면 나흘도 안 돼 동날 수준입니다. 보통 한 달 필요량은 있어야 안정적 조제가 가능하지만 도매상 재고가 아예 없어 주문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해열 진통제 성분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로로 이제 약국에서 의약품 도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정상적인 경로로는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은 지난해 백신 접종 초기와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 의약품이 없었다면 지금은 조제용 약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면 진료가 대폭 늘면서 조제약 처방 규모가 커졌고 제약사가 단가가 비싼 일반 약 생산에 치중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달 초 정부가 해열 진통제 수입과 생산을 독려하고 실시간 재고 파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급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오는 10월과 11월에 또 한 번 대규모 재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약 수급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독감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해열 진통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품절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개입을 해서 과거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공급에 정부가 개입했던 것처럼 해열 진통제도 일시적으로 공적 공급 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한국 화이자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BA.1 변이 바이러스 항원을 각각 발현하는 mRNA 방식의 이가 백신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허가 신청한 개량 백신은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을 목적으로 기초 접종 이후 추가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한 허가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의 무료 배포를 다음 달 2일 종료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진단키트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아 무료 배포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몇 달간 의회의 무대응이 코로나 대응 준비와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경고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재확산하던 지난 1월 무료로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배포해 총 6억 개 이상의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CNN 등은 의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연방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무료 제공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서 독감 유행은 덜했는데요.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여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열에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에 4.2명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감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리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독감이 앞서 퍼진 호주 등 남반구와 동남아시아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데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돼 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이 낮고 더군다나 입국 시 PCR 검사까지는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트윈데믹이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죠.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기승을 부리면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둘 중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감 접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정부가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독감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도 동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원숭이 두창 백신을 생산하는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에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원숭이 두창 백신 승인을 받은 유일한 업체인 바바리안 노르딕에 1,100만 달러, 우리 돈 1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복지부는 이번 자금 지원으로 바바리안 노르딕이 더 많은 직원을 모집하고 추가 장비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바바리안 노르딕에 백신 300만 회분을 주문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250만 회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내년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 소득의 7%대를 넘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00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 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 평균 1,500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 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폭등과 생계비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 먼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서진하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는 이번 주말쯤 타이완 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후 태풍의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때맞춰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뤄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7월 말 민주당 내의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 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다음 날 에너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률을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9일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Aber jetzt und ganz unmittelbar gilt natürlich unabhängig zu werden von den fossilen Importen aus Russland. Und wie dringend notwendig das ist, merken wir jetzt ja auch an den steigenden.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첨단 무기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U의 확장과 단결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방식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31일부터 3일간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해 가격이 올라가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순수한 정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가스 공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 배급제를 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Alors face aux menaces de pénurie de cet hiver, nous n'avons qu'une seule voie, la baisse de la consommation d'énergie.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율을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11월 이후 방출을 고려할 것이라며 여전히 비축량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 생산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겨울 유럽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존 해너포드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을 면담하고 핵심 광물과 수소, 천연가스 등 양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용 핵심 광물, 수소, 원전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핵심 광물 원재료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 채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쓸 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젠 의식적으로 일회용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회의를 하던 중 식사 시간이 다가와 음식을 시켜 먹기로 합니다.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엔 QR코드를 통해 식기 반납을 신청하고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때는 즐거운데 이 뒤처리가 항상 까다롭고 이게 재활용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다회용기 가능한 곳은 그렇게 주문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만 이렇게 다회성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서울 강남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이게 시행되면은 친환경 쪽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샐러드 전문점. 고객 주문에 맞춰 다회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음식을 담아 배달합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친환경 용기의 인기를 실감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한 20-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주문하셨던 분들은 계속 다회용기로만 하고 한번 사용된 용기는 세척장으로 옮겨집니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이곳 세척센터에서 애벌 세척을 거친 뒤 헹굼을 하고 다시 건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배달앱 업체 한 곳과 손을 잡고 강남구에서 친환경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뒤 배달앱 4곳으로 서비스 업체를 늘렸습니다. 배달 지역도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와 광진구, 서대문구로 넓힐 계획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그리고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곳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다회용기 사례처럼 당장은 불편할 순 있지만 익숙해지면 환경도 보호하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안 편성이라며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예년보다 2배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 부산의 고층 건물들의 유리창이 수십 장씩 깨지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으로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압력과 풍속이 증가하는 이른바 빌딩풍을 지목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신종 재난이라고 불리는 빌딩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